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쉬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500여 권의 책을 남긴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자신을 해치고 경계 없는 배려는 타인을 망친다고 말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누구에게나 흐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도 씻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배를 띄우려는 사람에게도 흐릅니다. 그러나 강물에는 둑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흐르기에 강물은 힘이 있고 생명을 살리며 제 역할을 합니다. 둑이 무너진 강물은 더 이상 강물이 아닙니다. 범람하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재앙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배려는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진시키고 타인을 의존적으로 만들며 관계를 왜곡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진짜 좋은 사람과 그저 쉬운 사람의 차이를 배워보겠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놓쳤던 것, 혼동했던 것, 그리고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명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존중하게 만들어라. 좋아함은 쉽게 오고 쉽게 가지만 존중은 어렵게 오고 오래 머문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쉬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스라고 합니다. 동료가 자신의 일을 떠넘길 때도,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도, 자녀가 지나친 요구를 할 때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옳지 않은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 불편함을 만들고 순간의 갈등을 만들어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은 압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거짓된 동해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솔직함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 정승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농부가 다투어 황희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황희가 말했습니다. 그대 말이 옳소. 그러자 다른 농부가 반대 입장을 말했고 황희는 또 말했습니다. 그대 말도 옳소. 이를 본 서기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황희가 말했습니다. 그대 말도 옳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황희의 포용력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포용이 아니라 회피다. 판단을 내려야 할 자리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판단을 회피합니까?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것에 고개를 끄덕이며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좋은 말만 합니까?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겁함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계의 중요성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그릇에 담겨야 쓸모가 있듯 사람도 경계 안에 있어야 힘이 생긴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누구에게나 그늘을 줍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쉬려는 농부에게도, 놀려는 아이들에게도 그늘을 줍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신의 뿌리를 지킵니다. 제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 나무를 흔들어도, 가지를 꺾어도,
나무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무는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늘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계 없는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 무릉덩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밟고 지나가고 아무거나 던져 넣으며 필요 없으면 말려버립니다. 존중받지 못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시댁의 요구에, 친정의 기대에, 상사의 압박에, 자녀의 부탁에 자신의 경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겨지고 배려는 의무가 되었으며 우리 자신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 이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베풀되 한계를 정하라. 한계 없는 베풀면 자신을 망치고 상대를 타락시킨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입니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입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배우는 것과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다. 후자가 더 중요하다. 쉬운 사람은 거절을 나쁜 것으로 여깁니다. 미안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절하면서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거절을 권리로 압니다. 자신을 지키는 행위로 압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명확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제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에는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 강직한 선비로 유명한 맹사성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인정한 청렴한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친척이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관직에 추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맹사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친척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한 집안이 아니요? 맹사성이 답했습니다. 집안은 집안이고 나라 일은 나라 일이요. 나는 그대의 친척이기 전에 나라의 신하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관계와 원칙 사이에서 원칙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불편함과 평생의 신뢰 사이에서 신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원칙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당장의 평화를 위해 옳지 않은 것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짜 배려의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쉬운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사달라는 것을 사주고 해달라는 것을 해주며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대신 해줍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다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며 때로는 스스로 하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친구는 친구가 하자는 것을 다 따라갑니다. 술을 마시자면 따라가고 도박을 하자면 따라가며 잘못된 일을 도와달라면 도와줍니다. 관계를 잃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다릅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듣기 싫은 충고를 하며 때로는 등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진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 대학자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을 아십니까? 8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으로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쉬운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동의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경제학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하루 일과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필하며 일정한 시간에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와도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일에 쓰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은 모임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의 부탁에, 나중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60대,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부탁을 들어준 것이 의미 있게 남습니까? 그 많은 모임에 참석한 것이 소중하게 기억됩니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시간, 진짜 소중한 사람과 보낸 시간, 자신의 원칙을 지킨 순간들입니다. 조선 후기 여성 학자 임윤지당을 아십니까? 양반 여성으로는 드물게 학문에 전념한 분입니다. 그녀는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부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책감의 정체입니다. 쉬운 사람은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거절할 때마다, 노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킬 때마다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죄책감은 오랜 길들임의 결과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옳은 것에 예스하고 옳지 않은 것에 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킬 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용감한 것이며 옳은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 장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관직을 버리고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관직을 버리다니 불충이다. 그러나 곽재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관직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썩은 관직에 매달리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는 당당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살펴볼 것은 존중과 호감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호감은 쉽습니다. 웃어주고 동의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호감은 얕습니다. 쉽게 오고 쉽게 갑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있지만 이익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존중은 다릅니다. 존중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옳은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깊습니다.
어렵게 오지만 오래 머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상 예스라고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칙을 지키던 사람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던 사람입니까? 세종대왕과 황희 정승의 관계를 보십시오. 황희는 세종에게 늘 편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충고하며 때로는 왕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황희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가장 존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희가 호감을 주는 신하가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을 것인가,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의존과 돕기의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돕되 의존하게 만들지 마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쉬운 사람은 계속 도와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려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며 부탁할 때마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은 돕되 스스로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때로는 실패하게 내버려 두며 때로는 도움을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도움은 상대방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하게 하는 부모입니까? 당장은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아홉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정성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된 친절 100번보다 진실한 거절 한 번이 낫다. 쉬운 사람은 가면을 씁니다. 진짜 생각을 숨기고 진짜 감정을 감추며 진짜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입니다. 좋은 사람은 진정성을 지킵니다. 동의할 수 없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도와줄 수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며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불편함을 만들어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성 없이는 진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없이는 진짜 신뢰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이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선조 임금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신하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다 미움받고 화를 입을 것이요. 그러나 이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왕에게 거짓 충성을 할 수 없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조는 이이를 가장 신뢰하는 신하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이가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힘이 있습니다. 진정성은 신뢰를 만들고 존중을 얻으며 진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열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기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자신을 사함이라 불렀습니다. 생각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한다. 쉬운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고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며 자신의 원칙을 함부로 꺾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참습니다.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귀합니다. 여러분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남들이 존중할 리 없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남들이 귀하게 대할 리 없습니다. 조선 중기 선비 이지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벼슬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왕이 몇 번이나 불렀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하다니 불충이 아니요? 그러자 이지함이 말했습니다. 나는 왕보다 내 양심에 충성하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무시하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복권되었는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벼슬을 위해 학문을 한 것이 아니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학문을 했소. 이것이 좋은 사람과 쉬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쉬운 사람은 외부의 인정을 구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내면의 원칙을 따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쉬운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예스라고 하며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필요할 때 노라고 말하며 자신의 원칙을 따라 살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쉬운 사람은 한때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소진됩니다. 좋은 사람은 한때 불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존중받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귀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